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돈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재테크 채널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기타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정작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결국 돈인데,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의 습성을 잘 알아야 하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에 대한 습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돈이 있다면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정작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인 거죠. 학교에서 어느 정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소양을 쌓을 수는 있지만 정작 실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배우기는 어려운 게 현실인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입시의 그 교과 과정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배우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좀 안타까워해서 워렌 버핏은 어린이용으로 만화를 하나 만들었죠. 경제나 돈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백만장자 비밀클럽이라는 만화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존 리 대표님은 돈이나 금융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과 과정을 중고등학교 때 넣자라고 국민청원을 넣어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가난한 아빠 외에 부자 아빠를 만났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유태인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나 어렸을 때부터 돈을 다룰 수 있는 것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갑부의 서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이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이런 돈이나 이런 거를 좀 죄악시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부자들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성향들이 있죠.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결국은 그래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트렌드들은 공짜로 물고기를 한두 마리씩 던져주면서 현실의 삶에 좀 안주하게 만드는 성향이 있죠. 정부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한다든가 단기 일자리만을 많이 늘린다든가 주택 임대 사업을 크게 활성화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것 등이 어떻게 보면 끓는 물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만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에는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가 명확하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습성을 알고 돈의 흐름을 좀 알게 되면 이러한 흐름이 명확하게 일어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언제 일어날 건가에 대한 거는 다른 이슈겠지만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크게 상위층과 하위층으로 나눠지게 될 텐데 본인이 하위층으로 가지 않고 상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돈에 대한 습성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유명 유튜버나 유명 강사나 유명한 책에서 찝어주는 지역에 들어가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가서는 큰 성공을 하지는 못하게 되고요. 오히려 더 망할 확률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바탕이 필요하고요. 그 근간이 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부터 하나씩 얘기를 드려보고자 하는 거고요. 이러한 공부는 가족들이 다 같이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와도 같이 이런 개념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돈과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향후에 계속 세대를 거듭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돈이란 게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후에 미래의 상위층과 하위층이 나눠지게 될 때 하위층으로 가지 않고
상위층으로 갈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고요. 오늘 주제인 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돈이 사람에게 왜 필요한 걸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람에게 보통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 의식주가 있다라고 합니다. 먹는 거, 사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실제 돈 자체로 할 수 있지는 않죠. 그런 것들을 돈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먹을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돈에 열광하는 이유는 돈으로 이러한 의식주를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환 가치가 있다라는 건데 결국 원하는 물건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개념이 돈이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고요. 돈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역사 시간에 들어보면 구석기, 신석기 때 처음에는 자급자족을 하죠. 자기가 필요한 거는 자기가 만들어 쓰고 자기가 잡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잉여 산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경작을 하면서 쌀농사를 했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쌀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뭔가 옷을 만들었는데 필요한 것보다 옷을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는 필요가 없는 것들을 딴 사람이 필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서로 물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을 하던 시대에서 물물 교환을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요. 쌀이 많은 사람이 있고 옷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자기한테 필요 없는 옷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본인은 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쌀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옷과 쌀을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죠. 뭐 쌀이나 옷이나 이런 거를 들고 다니면서 각자 서로 필요한 거를 찾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결국 쌀과 옷감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바꾸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모든 물건들의 값을 매길 수 있는 중간 매개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게 처음에는 조개나 돌을 사용하게 되고요. 후에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를 쓰게 됩니다. 이런 중간 매개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썩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보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그 형태가 유지가 돼야 되고 구하기가 어려워서 공급이 제한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좀 귀중하게 다루어지는 것들이어야지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매개체가 무한정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조개를 쓰고 있는데 조개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되겠죠. 여기서 연관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태평양에 어떤 섬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원시적인 사회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이 섬을 차지를 하기 위해서 점령을 하러 들어갈 때 여기서 화폐로서 조개를 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조개를 뿌려버린 거죠. 그 섬에다가. 그 사회는 결국 붕괴가 돼서 쉽게 점령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중간 매개체가 조개나 돌이나 뭐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금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성들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게 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금이 굉장히 이런 중간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금으로 동전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그걸로 돈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금을 중간 매개체로 사용을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생기는 거죠. 금 자체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도 좀 무겁고 금 자체도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고 눈에 띄기도 쉽기 때문에 도난당할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쯤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금을 나한테 맡기고 내가 금 보관증을 써줄 테니 그거를 쓰는 게 어떻겠냐. 이 금 보관증을 나한테 가져오면 언제든 내가 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금을 보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런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들을 금 교환증으로 바꾸게 되고 이 종이 쪼가리들이 시장에 많이 풀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결국 물건을 살 때 금 대신에 이 종이 쪼가리를 쓰게 됩니다. 금 보관증을 가지고 금을 맡아두었던 사람한테 가면은 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금이랑 똑같은 효과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금을 맡았던 사람이 지금에 있어서 은행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금 보관증이 지폐, 화폐, 즉 돈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실제로 16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 금을
받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 그 당시 때는 금 세공업자였고, 왜냐면 금을 받아가지고 세공을 해서 제공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을 맡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금 세공업자가 계속 금을 받고 종이 쪼가리를 계속 주면서 금이 자기한테 계속 쌓이는데 정작 주는 거는 종이 쪼가리인 것 뿐인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는데 내가 이 종이 쪼가리를 계속 발급을 한다라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이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금을 달라고 오지 않는 이상에는 나는 금을 어느 정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정 부분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금보다 이 종이 쪼가리를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이 없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당장에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얻을 방법이 없으니 이 금세공업자한테 가가지고 돈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금세공업자는 종이 쪼가리에 그냥 금 보관증이라고 써서 주게 되는 거죠. 실제로 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이후에 돈을 갚을 때에는 일정한 이자를 내고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금세공업자는 결국 종이를 써주고 이자를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중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소문이 돕니다. 내가 금을 금세공업자한테 맡겨놨는데 이 금을 가지고 몇 배로 불려가지고 종이 쪼가리를 더 발급을 해서 그 돈을 버는 금세공업자가 있다라는 얘기가 돌게 되는 거죠. 갑자기 금세공업자가 돈을 엄청나게 벌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을 맡겼던 사람이 금세공업자한테 가서 따지는 거죠. 내가 금을 맡겼는데 이거를 가지고 너는 돈놀이를 하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금세공업자가 또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금을 맡겼던 사람한테 내가 너가 나한테 맡겼던 금을 통해서 금 보관증을 조금 더 발행을 해서 돈을 벌 거다. 근데 이 버는 돈의 일부를 너한테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금을 맡겼던 사람은 오히려 수수료를 내고 맡겼던 금을 맡기고 나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에 혹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금세공업자는 예전보다 버는 돈은 조금 줄어들게 되겠지만 결국은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는 똑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금을 맡긴 사람한테 주는 이자보다 대출을 해줘서 버는 이자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이게 요즘 은행들이 버는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컨셉인 거고요.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항상 낮죠. 그래서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항상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1,000원어치의 금을 가지고 은행에 와가지고 이걸 맡겼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50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년 후에 이 사람은 1,050원에 해당하는 금을 가져가게 되는 건데 이 은행 입장에서는 1,000원을 다른 사람한테 1년 후에 100원을 더 가지고 와라, 1,100원을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1년 후에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1,100원을 받아서 1,050원을 주면 되기 때문에 앉아서 50원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금세공업자는 금을 한 1,000g 정도를 받았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한 500g은 남겨놓고 추가로 한 500g 정도에 대해서만 금 보관증을 더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 돌리다 보니 결국 찾아가는 비율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슬슬 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가진 금을 아무도 모르니 내가 이걸 마구마구 발급을 해도 사람들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거의 본인이 가진 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 보관증을 발행을 해서 시장에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중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본인이 가진 금의 한 10배 정도까지만 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맞춰진 것 같고요. 이게 결국 근간이 돼서 최근에 은행에 있어서 부분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한 10%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개념이 보통 본인들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전체 예금의 10%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를 돌려라라는 개념인 거고요. 금을 가지고 금 보관증을 어느 정도 뻥튀기 해서 돌리는 구조랑 비슷하죠. 이 경험치에서 나온 것 때문에 최근에 부분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10% 수준에서 정해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은행은 중간에서 계속 돈을 벌게 되는 구조인 거죠. 다만 하나 두려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금 보관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금을 찾겠다라고 은행을 한꺼번에 방문을 하면 은행은 망해버리겠죠. 금세공업자가 금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10배에 가까운 금보관증을 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10분의 1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중에 뭐 100명 중에 한 20, 30명 정도만 본인의 금을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금세공업자는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시대에 있어서 은행에 있어서 뱅크런이라는 말을 여러 신문에서 좀 보셨을 텐데 뱅크런이 이런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금을 맡겨놨던 사람들이 본인의 예금을 다 찾아가겠다고 은행을 가게 되면 은행은 망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금융위기나 이런 게 터져서 사람들이 자기 돈을 다 찾아가겠다고 하는 경우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고요. 이런 사태가 실제로 영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화폐가 발행이 돼버린 거죠. 금 보관증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해서 자기의 금을 돌려달라고 모두 금세공업자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금세공업자는 본인들이 이제 슬슬 돌려줄 금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힘들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갚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때 마침 전쟁 등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영국 왕실에서 정식으로 이 금세공업자에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의 일정 배수 이상 화폐를 발행을 해서 시장에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결국 이 금세공업자는 이거를 계기로 영국 왕실로부터 은행이 될 수 있는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을 하게 되고 결국 후에는 은행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16세기, 17세기 정도의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결국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후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게 되면서 영국에는 많은 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금을 금 교환증으로 바꿀 수 있는 금퇴환제라는 게 결국 영국에 금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금을 바탕으로 한 금본위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금이 근본이 돼서 화폐가 발행되는 구조가 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영국을 포함해서 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돈이 결국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근본위제를 하게 되면은 발행할 수 있는 화폐의 양이 제한적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이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 배수, 몇 배수 이상의 지폐를 발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데 마음껏 발급을 하지 못하게 되니 중간에 영국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금본위제를 폐지시켜버리자. 돈을 있는 대로 찍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금본위제를 폐지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금본위제를 폐지를 하게 되면 그 근간이 바탕이 되는 금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돈을 찍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너무나 많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뭐 물건을 살 때 기존에 뭐 100원이었던 게 뭐 1000만 원, 1억까지도 가게 되는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 이런 인플레이션을 견디다 못해 1925년에는 다시 금본위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다시 묶이게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대공황이 1929년에 오게 되죠. 이 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결국 돈을 다시 풀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결국 1931년에 금본위제를 다시 폐지시키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지금 가장 센 나라라고 하면은 다들 미국을 얘기를 하시죠. 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전쟁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미국이 군수물자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유럽이나 기타 국가들한테 팔아먹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를 쌓을 수 있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지났을 때에는 전 세계 금의 양의 70%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서의 역할을 미국과 영국이 하게 되고요. 이후에 경제대공황 때문에 1931년에 영국에서는 금본위제를 폐지를 하고 미국에서도 1933년에 금본위제를 폐지를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금본위제의 폐지가 결국은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이 2차 세계대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군수물자나 이런 거를 팔면서 엄청난 부를 다시 한번 축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미국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많은 금과 부가 미국으로 몰리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당시 때 금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던 미국은 전 세계 44개국을 모아놓고 1944년에
브레턴 우주 체제를 발족을 하게 됩니다. 금 1온스당 35달러로 바꿔주겠다라는 근본위제를 부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제 경제와 국제 무역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체제를 만들면서 이때 결국 IMF라고 하는 기구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좀 국제 정세나 경제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도 하에 만들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미국도 뒤에 의도가 있었던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의 러시아인 소련과 그 본인들의 체제와 반대되는 체제를 가지고 있던 국가와 대치가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우호 국가를 만들었어야 됐고, 그래서 이런 브레턴 우주 체제를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독일과 일본을 어느 정도 생산기지로 만드는 게 필요를 했고, 그래서 독일과 일본이 생산기지로서 잘 커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했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한 근본위제는 1971년에 닉슨 쇼크라고 하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제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기 전까지 유지가 되고요. 결국 닉슨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근본위제는 계속 폐지가 된 채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잡아오게 됩니다. 이 근본위제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면서 어떻게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근본위제가 폐지되면서 생기게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근본위제가 폐지되고 미국이 기축통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가짜 돈이 발생을 하게 돼 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물 자산이 바탕에 있지 않은 화폐가 발행이 됐고 그 발행되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영상을 좀 약간 길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3개나 4개 정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아마 다 보시면은 전체적인 돈의 개념이나 돈의 흐름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였습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 okay.